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이후에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네요. 국회 당 대표실에 출근하는 길에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잠깐 영상 먼저 보고 올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 아직 회복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15일 만에 어쨌든 웃는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를 한 거고요. 예.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에도 집에서 중요한 당무는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현근택 변호사,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윤리감찰단의 감사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윤리감찰단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당 대표의 직속 기구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지시를 내려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구인데 예. 그런 감사를 받았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무를 여태까지 수행은 해왔다라는 거고요. 좀 중요한 메시지 같은 거 좀 더 짚어보면은요. 예. 이제 방금 들으신 게 이제 출근하면서 인사말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가지고 최고위원회의 주최하고 또 인재 영입 그 행사까지 쭉 이어서 했거든요. 근데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예. 앞서서 퇴원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정치가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예.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 전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얘기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월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기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이게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다가 그 인재 영입식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근 시에는 얘기 안 했다가. 네, 질문이 있었는데 대답을 안 했죠. 예.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면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 이게 원칙과 상식 의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에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다. 또 선거제 문제라든지 뭐 당내 성비위 논란 등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일체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이제 풍경이 좀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면 사실 이제 주요 정치인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요 피습 사건 때문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가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일단 기자 한 명이 이제 다른 기자들한테 질문을 취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풀 시스템이라고 하죠. 예. 한 명이 다가가서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호 인력이 많이 붙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정치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피습 사건으로 뭐 당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맞아요. 좀 접촉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오늘 또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회 차원에서 경호 인력이 붙은 건데 향후에는 이제 경찰 쪽에서도 경호 인력이 붙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는 이번 사건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재현되면 안 되니까 강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자들 질문도 굉장히 좀 짜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을 다시는 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니까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될 때 특혜나 부정척 단계 있었는지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권익위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신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혹시 뭐 부정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헬기 타고 간 게 혹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권익위의 설명으로는 이런 신고가 있으면은 자신들이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가 이뤄지면 그러면은 그냥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그렇게 말인가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을 공개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예. 이제 워낙에 사안이 좀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공개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권익위가 조사할 대상들은 뭐 부산대병원, 뭐 소방청, 서울대병원 이런 곳들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태예요. 예.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예상이지만 맞아요. 뭐 관련된 그 기관들을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미 소방청에서는 매뉴얼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남아영 소방청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매뉴얼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청이 오고 그런 조건이 맞게 되면은 소방회계는 무조건 출동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런 절차에 다 맞았다라고 이미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나서는 게 이렇게 맞아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게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 초기에 소방 쪽이나 경찰 쪽에서 이게 이제 상처에 대해서 뭐 열상이라고 브리핑을 하는 과정도 예.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열상은 이제 예를 들면 좀 찢어진 상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자상이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찔린 상처다라고 이제 예.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 않았느냐. 뭐 대표적으로 당적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에 대해서도 또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개를 안 한 것이 오히려 해외 외신을 통해서 또 밝혀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이제 신원이 해외 외신에서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 서울 마포 을에 출마한다는 소식, 이게 또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 돌면서 이제 시당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공약도 발표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서울시당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깜짝으로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마포을에 출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마포 지역에 출마 준비를 하는 인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김성동 전 의원이 있었는데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반발하면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제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표를 한 상태인데 네. 좀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출마한다라는 걸 소개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역구에 이제 의사 출신 모 인사가 꽤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미 나온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출마한다라고 소개를 해주면은 네. 뭐 시스템을 거친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뭐 공천이 약속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도부가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어제도 조금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은 아예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비판도 지금 당내에서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을 치르는 그 뭐 룰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데 있어서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출마할 거다라고 하면 그 경선에는 단독 출마가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계속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략 공천이냐?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를 단수 한 명으로 공천을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 그건 아니다. 그 경선 과정을 거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마포울 같은 지역구는 계속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임자가 김경률 회계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경선을 거칠 거긴 하지만 또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은 김경률 회계사에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명시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얘기가 많이 도는 것이 어쨌든 삼지대 신당 네. 요 얘기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제3지대 이름들도 뭐 비슷비슷하고 입장들도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저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제가 기사 쓸 때도 많이 헷갈리고 그다음에 방송할 때는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뭐 미래 이게 맞아요.
새로운 뭐 이런 거 자꾸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새로운하고 미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큰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삼신당이라고 하면 나와 있는 곳이 한 5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물로 나와 있는 정당, 합칠 수 있는 정당들이 5개가 있는데 매물이요. 예. 제가 큰 데부터 짚어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심이 좀 높은 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준석 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이거든요. 네, 보수 성향 신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정당이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 주요 세력들도 보면은 예전에 천하용인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이준석 예. 전 대표의 측근들을. 그 중에 용은 빠지고 천하인,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용남 전 의원, 즉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합류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예. 근데 김용남 의원이 다시 들어가면서 새로운 천하용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다음 순서에 김영태 전 최고위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강점하고 약점 같은 것들을 좀 딱 짚어보려고 그래요. 일단 강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당에서 당대표를 한 인사고 또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미 모인 숫자가 한 5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숫자도 꽤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약점은 뭐냐면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그 창당하면서 후원 계좌를 열 거라서 어느 정도 모였는지는 모르는데 네. 당원 숫자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괜찮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개혁신당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금전적 문제에서 현역 의원이 수가 가지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5석 이상인가? 맞아요. 5석 이상부터요. 그게 거죠. 2월 한 이제 10일 그 정도쯤이거든요. 네. 10일인가 11일인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현역 의원 5명을 모으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지표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좀 짚어보는 거예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신당은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낙연 신당. 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해서 만든 신당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제 야권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탈당해 나온 인사들이 주로 합류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뭐 최은열, 신경민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주축입니다. 여기는 강점은 역시 뭐 이낙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 야당에서 당대표를 거대 야당에서 당대표를 했던 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으로 얘기를 들은 거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싱크탱크 연대화 공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조직들이 대선 경선 캠프를 했었잖아요.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었잖아요. 그때부터 후원 조직을 쭉 만들어 왔어가지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삼지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3정당 중에서 당직자들, 그러니까 상근으로 계속 이제 아예 그 직원처럼 일하는 그 당직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여기 연대화 상생 비롯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아마 그런 게 가능할 거가. 특히 이제 연대화 상생 쪽은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은 좀 강점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른바 이낙연 신당 여기에 약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역시 현역 의원이 없다라는 아. 거죠. 현역 의원이 아직 한 명도 합류를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신당과 이른바 이낙연 신당 이 두 곳은 약점으로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없어서 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금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세 번째는 어디를 볼까요? 세 번째가 이제 미래대 연합인데 여기가 이제 특징이 좀 다르죠. 여기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의 의원이 주축으로 돼서 만든 곳이거든요. 예. 김종민, 이현욱, 조웅천 의원인데 즉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두 개의 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수라고 할까요? 대표 선수. 간판은 좋아요. 간판이 좋아서 브랜드가 있는 두 개의 정당인데 원칙과 상식은 비교적 아주 뭐 대표를 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러나 다만 현역 의원이 3명이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좀 강점이고 특이점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 주축인데 좀 다양해요. 여기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포함해가지고 정의당의 전현직 당직자들 7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모두 좀 들여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원칙과 상식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플랫폼 역할을 의원들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강점들을 좀 내세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다 들어와서 요 아래서 같이 하자. 여기 모여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운동장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리면서 강점하고 약점이 거의 다 꼽혀졌는데 네. 강점은 지금 제3지대 정당 중에서 의원이 있는 정당은 여기하고 이제 그 양양자 의원이 있는 곳 이렇게 그렇죠.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3명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크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겠죠. 주도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금태섭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택. 맞습니다. 얘기를 좀 볼까요? 예. 이 새로운 선택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현역 의원 얘기를 쭉 했으니까 현역 의원은 없는 곳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대표가 또 있거든요. 예. 정의당 출신의 조성주 공동대표가 이제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호정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정의당 출신이죠. 근데 류호정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탈당계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탈당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류호정 의원 있으니까 현역 의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그 의원직을 승계하는 맞습니다. 방식이잖아요. 정의당에서 가져가게 예. 되는 거죠. 즉 이제 형태로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 의원이었죠. 그런데 탈당을 해가지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진 않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여권에서 일을 했고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삼신당을 만든 그런 상태고요. 네. 여기에 정의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권하고 정의당 세력이 좀 포함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범위를 넓게 쓰고는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의원이 없고 그리고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또 류호정 의원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 선수가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이낙연 신당 말씀하실 때 연대와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연대와 공생으로 네. 이제 정정을 제가 드려야 잘못 되겠고요. 말씀드렸네요. 네. 예. 다섯 번째 이제 양향자 의원이 있는 한국의 희망 여기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사실상 뭐 1인 정당에 가까운데 좀 여권 성향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향자 의원이 원래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탈당하고 나와서 좀 야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에 좀 우호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네. 이제 1인 정당이라는 좀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현역 의원이다.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현역 의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향후에 이 제3지대 정당들이 어찌 됐든 간에 이합 집산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 5개로 치러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3지대에 있는 관계자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적어도 2개로 정도까지는 좁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신당, 뭐 여권 신당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신당을 만든다라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총선에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의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한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기호를 앞번호로 받아야지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기가 쉽잖아요. 너무 그렇죠. 뒤에 있으면은 네. 이제 이름도 좀 헷갈리는데 찍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들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3번을 받겠다라는 거죠. 네. 3번을 받으려면 7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양양자 의원의 한 석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런 이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국회에 공간을 쓰거나 회의실을 쓴다거나 예. 이런 것들도 현역 의원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지대 정당으로서 그 현역 의원들이 없는 원내 의원이 없는 3지대 정당으로서는 다들 이제 현역 의원들을 탐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도 그 현역 의원 수가 맞아요. 물론 뭐 부탁을 해서 정치인들이 인맥이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다른 정당의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 제3지대 정당의 통합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그냥 크게 보면 원샷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예선전 본선 거쳐서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까지 나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원샷으로는 거의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이게 네. 5개 정당이 한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고 조율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다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자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만약 관계자들 얘기해 보면 다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쭉 성향들도 설명을 해드렸던 게 예. 여권 성향의 신당이 먼저 있으면은 또 야권 성향의 신당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진영 안에서 먼저 좀 합치고 이게 일종의 예선전 내지는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각자 여권의 신당 하나 만들어지고 야권의 신당 하나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다시 단판을 벌여가지고 큰 정당 하나를 만드는 제3지대 정당 하나를 만드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갈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박순봉 기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예선 후에 본선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예측한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쭉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3지대 사람들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당장 실제로 행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전부터 먼저 보면은 네. 그 미래대 연합 여기가 이제 원칙과 상식 아까 이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주축돼서 만든 정당이죠. 예, 여기하고 화면에 나오고 새로운 있습니다. 네, 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이낙연 신당이잖아요. 네. 여기가 당장 목표 자체가 2월 초에 공동으로 창당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창당은 안 하고 발기인 대회까지만 해놨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염두에 둔 행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새로운 미래 쪽에 물어보니까 창당을 해버리면은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창당한 정당끼리 합치는 거는 이 법적으로 제한받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 창당을 안 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안 만들어 놓고 2월 초에 같이 공동 창당합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가 되는 건데 네. 다만 벌써부터 조금 쟁점들은 있습니다. 서로 입장들이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플랫폼 할게 이런 입장인 거고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 브랜드 아닌가 야권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갈리고 특히 이 이제 미래대 연합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가 앞에 나서면은 통합이 잘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세워지게 되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쪽이 갖는 듯한 느낌이 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역할 하지 말고 후선으로 좀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권의 예선전은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에 대해서 매우 같이 하고 싶다. 네. 그 뭐 동지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표현도 이미 하고 거의 있고. 정책들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당색도 똑같아요. 당색 공개를 한 거 보니까 오늘 오렌지색으로 주황색으로 나왔네. 네,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적극적이냐? 이게 아까 이제 예선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향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 5개의 정당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빅텐트 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안 되면 보수 신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거죠. 아, 단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근데 그 아. 단독이라는 거는 보수 쪽은 합쳐서 가고 싶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양양자 신당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의석수도 있고 성향도 비슷하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어떤 정당 아니면 정의당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정당하고 합칠 때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도 갖고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한국의 희망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태섭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 선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가 좀 색채가 예. 이제 양쪽이 다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선 지금 민주당 계열끼리 먼저 합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은 뭐 민주당 소속이긴 했지만 여권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제 같이 합치려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예. 이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태섭 전 의원도 뭐 국민의힘을 이렇게 속해 있진 않았어요. 입당은 좀 안 했는데 뭐 여권에서 일은 하긴 했었죠. 캠프에서 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 그 전현직 그 당직자들도 포함이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순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여기서 먼저 합치고 어느 쪽으로 합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좀 언론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혼란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느 언론사에서는 여당 출입 기자들이 맡기도 하고요. 어느 언론사에서는 야당 출입 기자들이 맡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색채가 그만큼 좀 아직 이제 양쪽 다 혼합돼 있기 때문에 물론 3지대라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도 이 1순위, 2순위에서 약간 뒤쳐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예선전을 거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진영 사이에서 일단 통합을 한 다음에 진영을 넘나드는 통합이 이루어질지 이제 본선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럼 본선으로 가려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 이런 과정들이 힘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현역 의원 숫자가 얼마나 네.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많을수록
우리 정당이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대표 선수가 누가 있느냐 이건 사실은 여론조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중요한 그 요인이 하나 되겠죠. 주도권을 갖는. 네. 꼭 이거 연결해서 당원 숫자들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열심히 일종의 몸을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합쳐가지고 나중에는 야권 신당, 여권 신당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현역 의원이 요 정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양당의 공천 과정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거대 양당이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요 정당들에서 공천에서 얼마나 현역 의원들이 이탈하느냐. 네. 그 이탈한 의원들이 또 실제로 삼지대에 얼마나 합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현역 의원들이 아주 많이 온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3번 가능해 이렇게 하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그 네. 숫자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 기자님께서 그 제3지대를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부터 제3지대 이제 5당 신당 막 나와도 어느 정도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이름이 헷갈립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